부자,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 텐데요. 네,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 하나은행에서는 2007년부터 부자의 자산관리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탐구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코리안 웰스 리포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영리치를 분석했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도 대한민국 부자의 현 주소,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위원님, 먼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올드리치와 영리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나이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50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자 손님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 PB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는데요. 확실히 영리치 분들은 본인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뚜렷하시고 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부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영리치에 해당되는 나이에 있으신 분들은 자산이 증식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인지 올드리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산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위원님, 영리치는 얼마면 됩니까? 얼마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66억이었어요. 66억?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66억이 있어야 영리치가 되는 건 아니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지신 분들을 부자로 정리를 하고 그분들의 총 자산 평균을 살펴봤을 때 66억이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올드리치는 80억이셨는데 영리치는 66억이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영리치이신 거죠? 저는 영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곧 영리치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영리치가 가진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요. 부동산이랑 금융자산 비중이 6대4 정도 되셨어요. 이거는 올드리치랑 똑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올드리치는 그 토지를 조금 더 선호하셨던 반면에 그 영리치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좀 더 선호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주 목적 주택을 제외한 그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리치가 오히려 올드리치보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그 숫자가 더 컸어요. 영리치는 평균적으로 1.7채 정도를 보유하고 계셨고 올드리치는 1.5채를 보유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금융자산의 비중은 주식이 혹시 높은가요?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예금, 현금 가지신 비중이 더 높았고요. 주식은 2순위였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MMF 같은 단기 금융상품 확인이 됐고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자산은 현금화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이제 투자를 하려고 좀 비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위원님, 제가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영리치가 되었는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금수저 아닌가요? 금수저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노력형 부자가 더 많으셨어요. 요즘에는 테크 기업에 종사하셔서 스톡 옵션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유명한 유튜버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계시고요. 또 가상화폐로 돈을 버신 젊은 부자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영리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주식으로 한순간에 돈을 벌고 은퇴하신 분이 꽤 있습니다. 이제 물론 리치 오브 리치는 상속 받으신 분들이세요. 상속형 부자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평균이 128억 정도가 되셨고 월급형 부자 같은 경우는 39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영리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리치라는 호칭을 들으려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시죠. 영리치의 4분의 3은 그 단순히 근로소득 한 가지만 확보하고 계시지 않으셨고요. 근로소득을 비롯해서 재산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단일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평균 소득이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셨는데요.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소득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연평균 4억 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으셨습니다. 직업을 좀 살펴보면요. 영리치 분들은 회사원 비중이 일반 분들에 비해서 좀 적으셨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 70%였는데 영리치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 30%밖에 되지 않았고 의료계, 법조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 정도가 되셨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전문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리치의 자산관리법을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것 또한 부동산이었고요. 앞으로도 투자 의향이 제일 높은 자산은 부동산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자산의 25%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셨고요.
그 국내랑 해외 주식 비중은 8대2 정도로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영리치 100명 중에 한 65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외 자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외화 예금이나 외화 현금 같은 걸 선호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영리치 분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영리치의 20% 정도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올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5%밖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는데 영리치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분들 대부분은 이제 1억 원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영리치 중에서는 뭐 NFT라든지 음원, 미술품 같은 새로운 투자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향후에 이런 새로운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신 분들도 47% 정도가 계셨습니다. 위원님, 그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변한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이랑 금융자산 비중이 5대5에서 6대4로 바뀐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가 발생한 첫 해의 경우에는 현금이랑 예금 비중이 높았었는데 점점 주식 투자 비중이 커져서 최근에는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가지신 비율이 27%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금 비중이 28%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가 부자들의 자산 지형까지 바꾼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자분들이 자산 구성을 바꾸신 건 아닌데요. 한 43% 정도 되시는 분들이 팬데믹 기간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자산 구성을 바꾸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고수익을 올리신 분들의 비율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수익률 측면에서 부자들의 자산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고수익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자산은 부동산이었고요. 그 다음 순위로는 주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작년과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부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지금 가지신 그 현재 자산 구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에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신 부자분들은 20% 정도 되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투자 의향이 높은 금융자산은 주식,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그리고 ETF, 그리고 ELS를 비롯한 지수 연계 상품, 펀드, 외화 예금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도 주식을 하시죠? 네, 그럼요. 예. 돈을 많이 버셨나요? 저는 비밀은 예. 네, 이제 저희가 설문지 만들면서 과장님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부자는 과연 주식 상승하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지, 몇 퍼센트 됐을 때 팔고 또 몇 퍼센트 하락하면 되파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진짜 궁금했어요. 네. 부자들의 매도 타이밍을 확인을 해봤더니 주식이 상승을 하면 23% 정도 올랐을 때 파신다고 했고요. 떨어지는 시기에는 15% 정도 하락하면 손절매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그 일반인들의 비교해 봤을 때 일반인들도 또 주식 하락할 때 15% 정도 되는 시점에서 판다고 하셨는데 그 수익을 실현하는 그 타이밍이 좀 달랐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15% 정도 주식이 오르면 판다고 하셨는데 부자분들은 23%까지는 간 다음에 파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의 목표 수익률이 더 높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 부자분들은 주식이 오르거나 내려도 잘 팔질 않으셨는데요. 주식이 올라도 난 팔지 않는다, 계속 보유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43% 정도 계셨고, 떨어져도 난 안 팔아, 난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44%였는데 이거는 일반 대중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비율이었습니다.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예.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손실이 나도 잘 팔지 않는 걸까요? 돈이 많으시니까 그러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손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아예 살 때부터 우량 주식을 선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제 회복이 된다는 점을 아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부자들은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건 또 아니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익을 보지 못했다, 손실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44%나 되셨고요. 1억 원 이상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15%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럼 부자들은 올해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요즘 워낙 변동세가 강하다 보니까 부자들의 시각으로 본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보다는 보수적이고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현실은 냉정한 시선으로 제가 오늘 또 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지,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바로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부자의 이야기. 금융, 세무, 상속, 증여, 라이프는 물론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소개까지 2022 코리안 웨이스 리포트에서 만나보세요.